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혼합물의 분리 파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혼합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좀 매칭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순물질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혼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순물질들을 어떻게 분리를 하는가? 이 순물질들은 이제 자신만의 이제 고유한 물질의 특성이 있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혼합물에 섞여 있는 순물질들을 각각으로 분리해내는 그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첫 시간으로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요. 그래서 이제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증류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볼 겁니다. 증류라고 하는 건데요. 증류는 간단하게 일단은요, 어떤 이제 액체 물질들을 갖다가 기화를 시킬 거예요. 기화를. 그 다음에 다시 액화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작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증류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뭐가 있냐면 소금물에서 증류수 얻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하고 이제 소금하고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하고 섞여 있어요. 그럼 소금물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순수한 이제 물과 소금 요렇게 이제 두 개 따로따로 분리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얘네들이요, 끓는 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예, 끓는 점 차이가 있어요. 물은요, 한 끓는 점이 100도씨 정도가 되는데, 소금은 끓는 점이 한 1000도가 넘습니다. 1000도씨가 넘어가요. 따라서 얘네들은 끓는 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끓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섞여 있는 거를 갖다가 불질러요. 불 지르게 되면은, 뭔가 하나 끓겠죠?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 소금은 1000도씨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끓어 넘칠까요? 당연히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끓어오르겠죠. 그쵸? 그래서 요놈들이 이제 보글보글 끓어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냥 탈출시켜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분리해야 되니까 걔네를 모아야겠죠? 그래가지고 요쪽으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좀 온도계가 좀 하나 세팅이 되어 있고요. 날아가는 놈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수증기가 돼가지고 요쪽으로 쭉 올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관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얘는 뭔가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부피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분리를 하려면요, 액화를 시켜줘야 돼요. 액화를. 다시 얘네들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뭔가 분리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요렇게 이제 시험관에다가 집어넣는데 시험관 주변에 이제 찬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증기가 여기 쭉 가가지고 찬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액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물들이 요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처음에 뭐 한다고요? 끓여서 기화를 시킵니다. 기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는요, 다시 이제 액화를 시켜요. 뭔가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분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화시켜서 액화를 시킵니다. 누구를요? 끓는 점이 낮은 물을요. 그럼 이제 소금은 여기에 이제 건더기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물이 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물과 소금을 끓는 점 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간단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시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다인데요.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꽃갈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도 이런 그림 많이 있죠. 근데 요거 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좀 입체적으로 이제 꽃갈 같은 건데, 그거를 잘랐어요. 가운데가 좀 뻥 뚫려 있고요. 그거 이제 둥그렇게 보여. 겉에서 보면 뚫려 있는 게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반으로 자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른 그림. 그 상태에서 이제 햇볕으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다가 던져 놓는 거예요. 예, 바닷물을 위에다가 던져놔요. 근데 낮에 이제 해가 쨍쨍 뜨면은 이제 바닷물이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물이 기화가 되겠죠. 물이 기화가 될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곳에는 물과 그리고 소금 그리고 기타 염류 등등의 것들이 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낮은 물이 기화가 돼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날아가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다시 여기에서 액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액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액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화된 물방울들이 여기 빗면 따라서 또로로로로로 해서 여기에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예, 양쪽에 이쪽에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둥글게 약간 오목한 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홈에 모였다가 호수 따라서 물병에 물이 딱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예. 요걸 우리가 이제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요, 일단은 기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액화시켜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해수를 우리가 담수화해서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얘하고 얘는 이제 거의 다 똑같죠. 그렇죠? 얘하고 얘는 이제 거의 뭐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요런 거를 우리가 증류라고 부른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예시로요, 전통 소주 얻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 소주.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은 탁한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은 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막걸리죠, 막걸리. 그래서 이제 여기 곡물하고요, 곡물하고 또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 요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탁한 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걸리 같은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니까 끓는 점이 좀 높게 되는 거고, 물은 끓는 점이 한 100도씨 되는 거고, 에탄올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끓는 점이 한 78도씨 됩니다. 그래갖고 요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가열하는 거죠. 밑에다가 이제 가열을 하는 거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탁한 술에서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낮은 물과 에탄올이 기화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화가 돼서 올라가다가 여기 틈새로 쭉 올라가요. 틈새로 쭉 올라가요. 다시 여기는요, 기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 좀 항아리 같은 데다가 찬물을 좀 올려놓거든요. 그럼 위에 차가운데 여기 기체들이 다니까 다시 뭐가 돼요? 액화가 되겠죠. 예, 액화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물방울이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 생길 것이고, 그 물방울들이 똑똑똑똑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는 것들이 여기 세팅을 이렇게 해두면은 요쪽에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역시나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는 이제 홈이에요. 홈. 양쪽에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이렇게 둥글게 있는 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모인 것들이 또로록 똑 이렇게 이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액체가 모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뭐 맑은 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오늘 첫 시간에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증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 방법, 이러한 끓는 점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면 돼요? 예, 증류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다요? 아이디어는 일단은 가열을 해가지고 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끓여가지고 기화를 시켜요. 그럼 끓는 점이 낮은 게 올라옵니다. 기체로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체를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그 기체를 다시 액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액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액화시킨 거를 이제 모아두면은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좀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6-2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 중에서 분별 증류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별 증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증류를 여러 번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는 어떤 케이스에서 하느냐면은 이제 물이나 에탄올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에 이제 하는 실험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에탄올을 이제 분리하는 걸로 왜 나오느냐? 이제 물과 에탄올은 일단 서로 이제 섞이는 이제 액체 물질이 되겠습니다.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끓는 점 차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증류를 하려면은 끓는 점 차이가 커줘야지 얘네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는 끓고 하나는 안 끓고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분리가 잘 되는데,
물하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 차이가 비슷해요. 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한 100도씨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한 78도씨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요 끓는 점이 좀 비슷한 축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을 그냥 무작정 끓이게 되면은 둘 다 그냥 막 기체 상태로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분리가 안 돼요. 그래갖고 얘네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증류를 좀 여러 번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증류를 여러 번 해주게 되는 실험 장치가 바로 있습니다. 예, 요건데요. 요것을 우리는 분별 증류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별게 아니라 어쨌든 비슷합니다. 일단은 혼합되어 있으면은요 첫 번째로다가 가열을 해요. 끓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끓겠어요? 예, 누가 먼저 끓겠어요? 에탄올이 먼저 끓는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 에탄올이 끓는 점이 되면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탄올이 이렇게 끓어 나와요. 끓어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도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리도막. 요거는 뭐냐?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 요 놈이 바로 증류를 여러 번 하게 하는데, 일단은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에탄올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예,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겨우 여기에 도달을 하겠죠. 그런데 78도씨가 되더라도 이때 물도 끓지는 않겠지만, 물도 기화가 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증발이 돼요. 기본적으로 액체 표면에서는 증발이라는 게 되는데, 요거는 꼭 끓는 점이라는 온도가 되지 않아도 증발이 잘 돼요. 즉 기화가 되는 건데 78도씨 온도가 꽤 뜨끈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물도 기화가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올라가는데 얘네가 같이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나와버리면 또 섞여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물은 78도씨 됐을 때 지금 기화가 많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 유리도막 가서 많이 걸려요. 유리도막한테 방해작용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다시 액화가 됩니다. 액화가 돼서 물방울은 다시 못 올라가고 떨어져요. 뭐 100%까지 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물방울들은 이 유리도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리도막을 통과하는 것은 누구다요? 예, 바로 에탄올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나게 돼요. 증류라는 게 뭐라 그랬죠? 기화가 된 다음에 다시 액화가 되는 그러한 실험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기화됐다가 액화돼서 잘 못 올라가서 떨어져요.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러면 이제 에탄올은 여기를 통과해서 넘어가겠죠. 그쵸? 그러면은 기체 상태의 에탄올이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다시 액화시켜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 관을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 이 긴 관을 통과시키는 동안에 이 긴 관 주변을 뭘로 둘러싸냐? 찬물로 둘러쌉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 여기 옆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관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로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래쪽에서 이제 찬물을 집어넣게 돼요. 그럼 아래쪽에서 찬물을 집어넣으면 찬물이 요런 식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이 기체 주변을요. 여기 이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체가 가는 길하고 물이 가는 길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에탄올 기체가 가다가 액화가 되겠죠. 액화가 돼서 이쪽으로 똑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탄올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화가 일어났고요. 여기서요 다시 여기서요 정확하게 여기서 액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액화가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과 에탄올을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 증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분별 증류 장치 이 그림이 이제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흔히 그냥 이렇게 물과 에탄올 섞여 있고 요걸 끓여서 그냥 이제 뭐 액화시키는 그런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우리가 이런 거를 분별 증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섞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이 비슷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 유리도막에서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나게 하는 효과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볼게. 찬물을 넣는 방향인데, 찬물을 위에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서 넣어줘야 돼요. 아래 위에서 넣게 되면은 그냥 또르르르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찬물을 넣게 되면은 여기 둘러싸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에탄올 기체를 둘러싸는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은 이쪽으로 나가오는데 찬물은 이쪽으로 나가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얘네들이 비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액화되는 그러한 정도도, 액화되는 효과도
더 이제 좋아지게 돼요. 반대로 이제 흘러가면서 열이 더 빠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험을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많이 표현이 돼요. 요 그래프는 이제 나와요. 요 그래프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온도계는 여기 가지 부분, 가지 달린 이 둥근 플라스크인데 또는 가지 달린 시험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빠져나가는 데 있죠? 여기다가 이제 그 온도계는 세팅을 해줘야 되고 저기서 이제 온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온도가 이제 처음에는 쭉 올라가다가 78도씨에서 이제 일정한 구간 여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도가 좀 일정한 부분.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이제 끓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누구요? 예, 에탄올.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온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의 온도는 대략적으로 78도씨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혼합물이기 때문에 살짝 온도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온도가 살짝 요렇게 좀 비스듬하게 살짝 올라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것도 이제 평평하다고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셔도 무난하게 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이제 에탄올은 이제 다 끓어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도씨가 되면은 또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실험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물도 끓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00도씨일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보통 이제 여기가 뭐 A 그리고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시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두 번째는 물이 끓어 나온다. 또는 처음에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끓어 나온다. 두 번째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끓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평평한 구간이 두 개가 나오면은 여기는 순물질이 한 2개 정도 섞여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끓는 점이 평평한 구간이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3개가 나오니까 한 순물질이 한 3개 정도 섞여 있는 그러한 혼합물이겠구나.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분별 증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혼합물의 분리 파트 중에서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그 중에서 원유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원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커먼 기름이에요. 이제 땅 파가지고 이제 화석연료가 농축된 그 땅 파갖고 나오는 시커먼 기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유라고 하는 것에는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혼합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혼합물들은요, 끓는 점이 제각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끓는 점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물질들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양한 물질을 다양한 실생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원유를 넣어가지고 얘네를 분리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증류탑이라고 부릅니다. 증류탑. 이제 뭐 그림은 이렇게 이제 그렸지만 이제 굉장히 높다랗게 이제 탑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문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요. 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은 좀 뜨겁고 위쪽은 좀 온도가 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에는요, 기본적으로 뭐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게 되는데 얘네들이 끓는 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유를 갖다가 얘가 이제 상온에서는 기름,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를 갖다가 이제 온도를 가열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400도씨 정도까지 가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요 싹 다 끓어요. 싹 다 끓어가지고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위쪽이 차갑거든요. 올라갈수록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자신의 끓는 점에 해당되는 그 층에 가면은 액화가 됩니다. 액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보실 때는요,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래쪽으로 반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온도가 높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 이제 교재에도 있고요. 뭐 프린트에도 거의 뭐 똑같이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외워주셔야 될 부분은 맨 위에서 석유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순서로 나온다라는 거. 사실은 이게 제시가 되고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중간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가 뭘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메워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위쪽이 낮다, 아래쪽이 뜨겁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가 이제 있는데, 찌꺼기는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찌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용 연료, 불 켜는데, 그런데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연료 또는 화학제품의 원료, 그 다음에 이제 등유는 항공기의 연료, 경유는 디젤 기관의 연료, 그 다음에 중유는 선박의 연료,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재에 사용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디젤 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트럭이라든지 기차 그런 이제 엔진의 연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있는 중요한 한글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다, 끓는 점이 낮다, 요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해를 그래도 좀 해봅시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림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더 쉬운 예시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이제 온도라고 좀 잡을게요. 아래쪽이 좀 온도가 높고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다. 좀 거꾸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대충 그려보고, 온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00도씨 라고 잡고, 여기를 한 200도씨 정도로 잡고, 여기를 한 300도씨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A의 끓는 점은 뭐 100도씨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B는 한 200도씨로 잡고, 그 다음에 C는 한 300도씨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끓는 점이 이렇게 되니까 상온 한 20도씨 정도에서는 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로 얘네들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한다? 끓이는 거예요. 한 400도씨까지 가열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싹 다 끓겠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를 가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기체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쏘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쏘게 되면은 얘네들이 기체 상태니까 타고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돼요. 근데 올라가다가 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가 끓는 점이 300도씨예요. 그럼 3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선 기체지만 300도씨 이하에서는 액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끓는 점쯤에 도달하게 되면은 얘네가 액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C라는 물질은 요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액화가 돼서 요쪽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B 같은 거는 끓는 점이 200도씨니까 올라가다가 여기서도 기체 되다가 자신의 끓는 점쯤 되면은 액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이 100도씨니까 쭉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계속 기체 상태로 올라가다가 여기 100도씨 부분에서 액화가 되면서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를 이제 원유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400도씨까지 끓여요. 다양한 끓는 점을 가진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데 쭉 올라가면서 이제 냉각이 시작되는데, 자신의 끓는 점에 해당되는 온도에서 액화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스죠. 얘는 기체예요. 얘는 이제 액화되는 게 아니라 가스 형태로도 마지막 꼭대기에서 빼낸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한마디만 보태자면은요, 여기 잘 보시면은요, 지금 이 예시하고 요거하고 조금 다른데,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100도씨, 200도씨, 300도씨라고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시다 보면은 요 그림에서, 요 증류탑에서 온도가 깔끔하게 딱 하나로 끊어지진 않아요. 영하 42도에서 1도씨, 뭐 30에서 120도씨에 150에서 280, 230에서 300, 여기 또 300.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280하고 230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죠. 250도 정도가. 그래서 이게 뭔가 딱딱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깔끔하게 하나의 순물질로 분리가 되는 건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온도 범위가 여러 개가, 그러니까 온도의 범위가 뭐 여기도 뭐 70도, 여기는 뭐 130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혼합물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1차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은 혼합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교재는 안 나오겠지만, 중2 수준에도 안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공정 과정을 좀 더 거쳐요. 좀 더 순수한 물질로 정제를 하는 공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얘네들을 완벽하게 뽑아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은 뭐 굉장히 복잡하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차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순물질은 아니다. 약간 이제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원리적인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 이제 공기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질소, 산소,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공기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질소 78%, 뭐 산소 21%, 뭐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이 정도 있게 되는데 걔네들 갖다가 각각의 이제 순물질로 이제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잘 보시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갖다가 이제 분리하기 전에 이제 액체 공기를 만들어요. 액체 공기가 온도가 한 영하 200도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기압에서는 끓는 점이 한 78도씨 정도 됩니다. 영하 78도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냉각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안 되죠. 액체가 안 되고 바로 이제 그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고체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냉각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냉각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기 드라이 아이스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미리 조금 분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대표적인 이제 질소, 산소, 아르곤 얘네들을 이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유의 분별 중류하고 굉장히 이제 흡사한 그림인데요. 얘네를 갖다가 이제 다 액체로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가열을 하면 살짝 기체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다가 이 기체 상태로 좀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의 차이점은 이제 질소하고 아르곤은 기체로 분리가 되지만 산소는 좀 액체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 그런 점 기억하시고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분리가 된다. 라고 이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걸 좀 기억하세요. 그 원유의 그 증류탑에서 그 원유를 분리하는 거와 비슷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게 분리가 된다. 이런 거 공통적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마이너스도 붙고 하고 좀 원유의 분별 중요하고 조금 달라요. 분리 방법이. 그리고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일단은 온도축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제일 낮은 게 누구냐? 이게 질소예요, 질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아니죠. 위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에다가 영하 196도씨 이렇게 좀 잡아보고요. 요쯤에다가 영하 186도씨 이렇게 좀 잡아보고요. 여기다가는 산소의 끓는 점 영하 183도씨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질소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끓게 되는 것이고 끓는 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르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이제 그림을 좀 그릴 건데요. 질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끓는 점이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제 아래쪽이 온도가 높은 겁니다. 숫자가 아래쪽으로 이제 더 큰 수예요. 그러니까 이 영하 196도씨보다 낮은 쪽에서는 액체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온도가 높은 쪽에서는 기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체 이렇게 쓸게요. 기체.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곤도 영하 186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높은 쪽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미지 잡아주시고 산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영하 183도씨보다 온도가 더 낮아요. 그러면은 액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높아요.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기체가 된다. 이렇게 좀 그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액체 공기라고 하면 온도가 한 영하 200도씨 이 정도까지 냉각을 해서 다 액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영하 200도씨가 어디 있습니까? 영하 200도씨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있어요. 근데 출발을 아래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출발하면 또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 액체 공기를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은 한 대략 한 요 정도까지 해서 요 정도까지 가열을 한 다음에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온도 대략적으로 잡아볼게요. 한 영하 100
184도C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를 갖다가 영하 184도C까지 온도를 일단 높였다라고 좀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뭔가 시작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게 되는데요. 얘네가 영하 184도C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봅시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196도예요. 영하 196도씨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온도가 위쪽이 더 낮아요. 올라가면서 차가워지는데 역시나 질소 보시면은 요 라인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끓는 점쯤에 도달하면은 또는 끓는 점보다 높아지면은 끓는 점보다 낮아지면은 액체가 되는 거고, 요 근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제 액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액화가 되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냥 여기서 순수하게 기체 상태로 분리가 되는 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 아르곤을 볼게요.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르곤 라인 여기 맞춰보시면은 아르곤은 영하 184도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온도를 올라가다가 자신의 끓는 점쯤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액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액화되는 놈도 조금 있을 테지만 이제 기체 상태로 올라가다가 여기 구멍 뚫어놨으니까 여기서 기체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수직선 상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냉각 차가워지는데 자신의 끓는 점쯤 되면은 그쯤에서 자신이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온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도 들어가고 그래갖고 은근히 이게 좀 헷갈립니다. 예, 원리는 요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소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영하 183도씨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했어요. 산소는 영하 184도씨에서 뭐예요? 액체 상태죠. 그렇죠? 예, 액체 상태입니다. 근데 올라가면 온도도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액체겠죠.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기체 상태로 분리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끓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니까 여기 위에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얘는요 이미 액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질소하고 산소는 기체가 돼서 질소하고 아르곤은 기체가 돼서 위쪽으로 다 날아갔죠. 그럼 여기에 지금 액체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를 갖다가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액체 상태로 분리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액체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산소는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질소 기체가 분리가 되고 아르곤 기체가 분리가 되는데 산소는 액체 상태로 분리가 된다는 거. 요 점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까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물어보는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가볍게 문제가 나오는 거고, 조금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 뭔가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온도축을 좀 그려보시고 올라가면서 이제 분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깊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많이 물어보는 건 위쪽에 누가 나오냐, 아래쪽에 누가 나오냐, 여기 뭐 빈칸 채우기, 위쪽에 온도가 높냐 낮냐 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요 그림 그냥 머릿속에 통으로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좀 이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끓는 점차를 이용한 공기의 분리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둥근 플라스크에 프로페인하고 이제 뷰테인이라고 하는 기체가 이제 섞여 있었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분리를 할 건데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냉각을 시켜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을 시켜가지고 하나는 기체로 만들 것이고 하나는 액체로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냉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커다란 이제 수조 안에다가 얘를 갖다가 집어넣고 이거 네모난 거, 요거 뭐죠? 요거 얼음이죠. 얼음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얼음을 이제 더 차갑게 하기 위해서 뭐까지 뿌려요? 이제 소금까지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얼음하고 이제 소금하고 섞으면은요, 그럼 또 이제 온도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한 영하 20도 정도까지 온도가 이제 쭉쭉 낮아지게 되거든요. 신기하죠. 뭐 그거 뭐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얼음 갖다 놓으면은 얼음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녹아요.
조금씩 녹아요. 고체가 액체가 됩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면은 이제 융해가 되는 것이니까 융해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소금이 이제 조금 여기 있는 물도 좀 있어요. 물에 조금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녹아요. 근데 소금이 녹을 때 또 이제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하고 이제 소금을 갖다 놓게 되면은 주변의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혹시 학교에서 실험해 보셨나요? 어쨌든 이제 뭐 여기에서의 그 주된 파트는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얼음하고 소금하고 이제 섞으면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간다라는 거, 요런 거는 그냥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를 좀 냉각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섞여 있는데 냉각을 시켰다라는 거야. 그러면은요, 끓는 점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놈은 먼저 액화가 될 것이고요, 끓는 점이 낮은 놈은 여전히 기체 상태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좀 그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페인 같은 경우가 여기다 쓸게요. 프로페인. 얘가 저기 끓는 점이 영하 42.1도C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요,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영하 0.5도C 정도가 됩니다. 뷰테인은 여기다 쓸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끓는 점 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뷰테인이 좀 끓는 점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상온에서 보통 실험을 하기 때문에 스타트 온도는 여기쯤 되는 거예요. 한 20도씨요. 그래서 이제 냉각을 쭉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뷰테인은요, 자신의 끓는 점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것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프로페인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단 스타트는 어디예요? 여기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무슨 상태입니까? 둘 다 기체 상태예요. 요 상태죠, 그렇죠? 둘 다 기체 상태. 근데 이제 얼음하고 이제 소금 뿌려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한 영하 20도씨 정도까지 냉각을 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영하 20도씨까지 얘네가 차가워지면은 뷰테인은 어떻게 돼요?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인은 여전히 자신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니까 프로페인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얘네들 갖다가 한 20도씨로 냉각하면은 뷰테인은 액화가 돼가지고 밑에 이렇게 깔리게 될 것이고요. 프로페인은 여전히 기체 상태로 여기 위쪽에 둥둥둥둥 떠다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혼합물을 분리한다라는 게 이제 프로페인과 뷰테인의 분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시죠. 예시인데 이제 이걸로다가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이미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이제 끓는 점, 이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끓는 점 차이가 있는 기체가 있는데 얘네를 갖다가 냉각을 시키면은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이 먼저 액화가 되면서 뷰테인은 아래쪽에 액체 상태로, 프로페인은 위쪽에 여전히 기체 상태로 되면서 두 개가 분리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서 바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이제 모래바닥이에요. 모래바닥.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이로폼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뭐 좀 흘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조그만 이제 부스러기들, 중요한 스타이로폼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모래바닥에다가 좀 흘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래랑 그러면 얘가 섞일 거 아닙니까? 얘네가 좀 쬐끔하다고 한다면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래 따로, 스타이로폼 따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모래하고 스타이로폼하고 섞이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하면 좋을까? 요런 이제 생각인데요.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네를 갖다가 저기 물에다가 타면 돼요. 예. 물 요렇게 이제 컵에다가 받아두시고요. 얘네 섞여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 쪼가리들은 위쪽에 이렇게 뜰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모래 알갱이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라앉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타이로폼을 이제 건져내면은 이제 혼합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스타이로폼과 모래라고 하는 혼합물이요. 예, 섞여 있는 혼합물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 뭐 전제 조건은 이런 건 있어요. 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스타이로폼과 모래의 중간 정도의 밀도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밀도를 비교를 할 때 모래가 밀도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딴지를 거자면은 이제 스타이로폼도 좀 밀도가 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물에 깔아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근데 좀 빼고, 그건 특이한 경우니까 좀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스타이로폼 약간 좀 그 공기층 많고, 좀 그 가벼운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모래는 좀 굵직한 거, 덩어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두 혼합물을 녹이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밀도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밀도가 제일 크고 작냐 이런 거를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밑에 있는 놈이 밀도가 큰 거예요. 위에 뜬 놈은 밀도가 작은 거고 중간에 있는 놈은 중간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죠. 조은 벽시 하고요. 조은 벽시. 그 다음에 이제 쭉정이. 쭉정이. 이런 게 이제 섞여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예시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일단 요게 뭐죠? 조은 벽시는? 조은 벽시는 이제 뭐 벼로 생각한다면은 벼에 벽시죠. 벼에 여기 그 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쌀을 이제 겉에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하얗게 생긴 이제 우리가 먹는 그 밥, 그 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그 껍질을 까가지고 그거를 이제 삶아가지고 먹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조은 벽시라고 하고 쭉정이는 뭐냐면은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안에 그 하얀 쌀알, 밥알갱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갖고 이제 추수를 이제 좀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곡식들은 이제 껍질이 있고 우리는 보통 이제 껍질 벗겨서 알갱이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추수를 이제 기계로 좀 한 다음에 이제 바닥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좀 있어요. 좀 수확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바닥에 좀 떨어진 것들이. 그럼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워다가 거기서 우리는 좋은 벽시만 이제 따로 이제 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쬐끄맣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딱 그 뭐 만져보면 알겠지만 그거 하나하나 언제 그거 만져서 확인해서 분리를 합니까? 조금 더 우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자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섞여 있으면은 얘네들을 그냥 대충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물에다가 타는 거예요. 물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 내용물이 있는 놈들은요, 즉 좋은 벽시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이거 껍데기보다는 얘가 밀도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벽시는 좋은 벽시는 아래쪽에 이제 깔아앉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정이들은 위쪽에 이제 둥실둥실 뜰 거예요. 얘는 이제 껍데기만 있으니까 안에가 텅텅 ቢ었단 말이에요. 밀도가 작아가지고 위에 둥둥 떠요. 그 다음에 이 쭉정이는 이제 뜰채로 걷어내면은 우리는 이 좋은 벽시만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도 뭐 이런 예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밀도는 누가 제일 커요? 좋은 벽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생활 속에 이제 예시가 되겠죠. 사실 뭐 요거는 해보기가 좀 상당히 힘든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골에서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도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예시 하나만 더 할게요. 뭐 책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달걀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달걀.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된 달걀하고 신선한 달걀 그거를 좀 분리를 하는 것인데. 신선한 달걀을 신달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달걀은 오달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데 달걀도 보시면은 이제 그 좀 신선한 거하고 이제 오래된 거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분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선한 달걀, 그러니까 달걀 안에는 껍데기 안에는 여기 이제 좀 액체 상태의 그 내용물이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수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수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달걀이라는 게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얘가 이제 완전히 딱딱하고 뭐 외부하고 단절되어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물 있죠, 물. 얘네들이 조금씩 증발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얘네들이 조금씩 증발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걀이 오래되면은요 안에 있는 물이 다 날아가서 안에 이제 내용물이 좀 줄어들어요. 겉의 크기는 일정하더라도 안에 이제 액체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와, 진짜 아주 오래되면은 안에 있는 그 수분이 다 증발돼서 여기 이제 빳빳하게 좀 그 굳어 있는 그런 형태를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래되게 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요, 얘가. 상대적으로 얘가 밀도가 크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물에다가 타 보는 거예요. 물에다가 얘네들 갖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으면 밀도가 큰 신달은,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을 것이고, 밀도가 작은 오래된 달걀은 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걀을 안에를 까보지 않고도 누가 더 오래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짝만 좀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의 밀도가 보통 1이에요. 1. 물의 밀도는 1입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숫자로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들게요. 신선한 달걀의 밀도가 1.5 정도가 된다 치고, 오래된 달걀의 밀도는 뭐 예를 들어서 1.2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좀 덜 오래된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얘네 둘을 갖다가 물에다가 타면 어떨까요? 물의 밀도보다 얘네 둘의 밀도가 더 크죠? 그럼 둘 다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신선한 달걀도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도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둘을 분리를 할 수가 있나요?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둘 다 가라앉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요, 뭔 짓을 하냐면은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소금물이 되겠죠. 그렇죠? 소금을 이제 뿌려주게 되면은 소금이 이제 물에 막 녹아 들어가면서 틈새 끼는 거예요. 소금 알갱이들이. 그러면서 이 소금물은 그냥 물보다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밀도가 커지게 돼요. 빈틈에 소금 알갱이들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밀도가 커져서 밀도가 1.1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 신달과 오달은 밀도가 1.1보다는 크니까 가라앉을 거야. 그럼 이제 소금을 좀 더 넣는 거죠. 조금은 더 넣으면은 밀도가 조금 더 커져요. 그래서 한 1.2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래된 달걀이 약 막 좀 뜰랑말랑 거릴 거예요. 그래갖고 소금을 조금만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1.3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금물보다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더 작죠? 그러니까 떠오르게 돼요. 둘 다 깔아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금을 조금씩 붓다 보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오래된 달걀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달, 여기서는 소금물, 그리고 오래된 달걀, 이런 순서로 이제 밀도 분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넣는 이유, 그리고 이제 소금을 넣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주의할 점은 소금을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소금을 콱 쏟아가지고 밀도가 한 뭐 1.7까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얘네들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니까 얘네들이 다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럼 또 실험 실패해요. 소금물의 밀도를 어느 정도까지 맞춰줘야 돼요? 이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의 중간 정도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금을 조금씩 이제 넣으면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들면서 설명을 해봤는데, 여기 파트는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섞여 있다.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녹이지 않으면서, 중요한 조건이에요. 녹이면 또 안 됩니다.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물질에다가 얘네들을 투척하면은 하나는 깔아앉고 하나는 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면은 이제 소금 같은 거를 첨가하면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분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해서 요거 기본 내용들이니까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 이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하고 식용유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섞여버린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식용유를 갖다가 이제 실수로다가 물컵에다가 쏟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걔네들을 분리하고 싶겠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섞여 있는 거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건데, 만약에 이제 소량이다, 좀 적은 양이다 하면은요, 시험관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한참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 기다리면은 이제 물이 아래쪽으로 깔릴 것이고 식용유가 위쪽에 뜰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어떤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얘네 둘은 섞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의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물질이니까 밀도 차이는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섞이는 액체들이 있고 섞이지 않는 액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섞이지 않는 액체여야 되는 거예요. 물하고 이제 기름하고는 잘 안 섞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갖다가 이제 쑤셔 넣어야 돼요. 아니,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뭐를 갖다가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 예, 이게 뭐죠? 예, 볼록 튀어나와 있는 스포이트. 간단하게 이렇게 될 거니까, 시간을 두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위에 떠 있는 거를 갖다가 스포이트로 이제 조금씩 이제 쪽쪽 빨아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면은 이제 게임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고요. 근데 조금 많이 섞였다, 좀 대량이다, 버리긴 아깝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그래서 요 그림이 사실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좀 특이하게 생긴 실험 장치를 하나 구해 와야 됩니다. 예, 집에는 없겠죠. 그쵸? 그래갖고 이제 요렇게 생긴 실험 장치인데, 요게 이제 뭘까요? 요게 이제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깔때기. 요 이름 좀 외우셔야 돼요. 분별 깔때기. 예, 분별 깔때기. 라고 하는 이제 실험 장치를 좀 주워 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뚜껑도 이제 요렇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뭔 짓을 하느냐. 여기다가 일단은 얘네들을 집어 넣는 거예요. 물하고 식용유를. 그럼 어차피 뭐 얘네도 그냥 뭐 유리로 된 거니까 아래쪽에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에 이제 물이 요렇게 찰 것이고 깔아앉을 것이고 위쪽에는 요렇게 이제 식용유가 뜰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이제 잠궈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합니까? 비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또 세팅을 해야 돼요. 벽으로 흘러 떨어지게끔. 그래가지고 세팅하시고 여기다가 콕을 조금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뭐 내려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분리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밑에 깔아앉아 있고 콕을 넣으면 쪼르르르르 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분리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물을 다 분리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식용유만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용유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비커 비우고 새로운 비커 갖다 놓은 다음에 똑같이 하면 될까요? 그래도 되긴 하죠. 근데 이제 귀찮아요. 어차피 여기는 식용유만 남았을 거니까 위에 뚜껑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다가 식용유는 분리한다. 뭐 요게 그냥 저기 방법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깔아앉은 거는 밑으로 해서 좀 뽑아내고요. 나머지 것들은 위에 넓은 구멍을 통해 가지고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밖에 실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얘네들도요, 섞이면 안 되는 물질이어야 돼요.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아래쪽에 깔린 게 이제 밀도가 큰 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게 밀도가 작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콕을 열어가지고 이제 물을 뽑아낼 때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을 해야지 대기압이 눌러주면서 여기 좁은 구멍으로 쫄쫄쫄쫄 나와요. 뚜껑 닫아 놓으면은 요거 이제 기압이 여기, 이거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부피가 이렇게 되면은 공기 쪽에 요쪽에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게 대기압 때문에 이게 밑으로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뚜껑 열어줘야지 대기압이 눌러주면서 이게 쭉쭉쭉쭉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뚜껑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 좀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물을 한번 뽑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 경계 있죠, 경계. 요 경계는 좀 애매해요, 사실은. 이 경계를 완벽하게 이게 뭐 진짜 뭐 칼처럼 딱 나눠져 있냐? 그거는 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딱 해서 멈출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물 적당히 뽑아내고요. 여기 이제 경계 부분쯤에서 멈춘 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비커를 가져와서 좀 딸카내야 돼요. 딸카나와서 위에 완전히 식용유만 남게 하고 약간 뒤섞인 부분, 요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버리세요. 예. 버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남은 순수한 식용유만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경계 부분까지 우리 인간의 기술로 손으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점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올 테니까 요거 실험 장치 이름 분별 깔때기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밖에 또 이제 좀 암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섞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식용유가 좀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뜨고요. 물이 좀 아래 깔아앉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위층에 있다, 요게 이제 아래층에 있다라는 점 좀 챙겨 두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에테르가 있고 이제 물이 있는데 에테르하고 물하고도 안 섞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그냥 뭐 화학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게 좀 위층에 뜨고 물은 좀 아래층에 깔아앉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장, 참기름 이런 것도 예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간장이 아래 깔리고 참기름이 위에 뜨고 뭐 이런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물이 위에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라고 맨날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물, 사염화탄소
사유화탄소라는 물질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교재에서 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물질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 누가 아래층에 있는 게 일단 밀도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은 좀 아래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식용유, 뭐 참기름, 기름류들은 좀 위에 뜨는 경우가 있고, 에테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밀도가 좀 작다, 그래서 위에 뜬다 라고 좀 그냥 외워주시고요. 사유화탄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밀도가 큰 물질이구나 해가지고 아래쪽에 깔아놨는다 해서 요거 이제 요 정도 내용은 그냥 좀 암기해 두시면은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거를 너무 이제 보통 이제 문제에서 뭐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나오지 단순함기는 잘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점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예시들 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사금 채취라는 게 있습니다. 사금 채취. 예. 그래갖고 이제 금을 갖다가 이제 얻는 그런 건데요. 이제 금 같은 게 이제 모래하고 이제 뭐 흙, 진흙탕 그런 데 이제 막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막 개울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금들이 조금씩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금하고 이제 모래하고 이제 잔뜩 섞여 있는 뭐 흙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그런 거를 그 한 삽 이렇게 딱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금이에요. 이게 굉장히 뭐 저기 모래알갱이처럼 조그맣게 이제 있거든요. 모래알갱이랑 섞여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모래알갱이만 분리하고 이제 금만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사금을 채취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널쩍한 그릇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좀 완만하게 생긴 그런 이제 그릇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금하고 모래하고 이제 섞여 있겠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흘려줘요. 물을 흘려줘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제 흘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이 계속 쫄쫄쫄쫄 흘러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거를 갖다가 이제 끌고 갑니다. 얘네를 갖다가 놓고 요거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물을 흘려주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것은 여기 계속 깔아앉으려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것은 물 때문에 이렇게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살살살살 하면은 모래들은 이렇게 이렇게 딸려 나가는 거고 금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깔아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사실 뭐 한 번에 뭐 이만한 금덩어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실험을 이제 사금 채취라고 하고 금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크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가세요. 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또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죠. 이제 그 기름 유출. 기름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유출됐을 때 요거를 갖다가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바다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예, 바다예요, 바다. 바다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고 느낌 안 오면은 이제 배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은 좀 느낌이 오겠죠. 배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바다에 이제 배가 떠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예요. 유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실수로 해가지고 뭔가 사고 때문에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기름이 이렇게 유출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기름이 유출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요게 사실 그 굉장히 그 위험한 사고예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바다의 생태계 뭐 해안가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그 밀도가 작아요. 바닷물보다. 그래가지고 바닷물 위에 기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혼합물을 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환경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랍니까? 이렇게 이제 펜스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를 둘러쳐가지고 이것이 이제 해류를 따라가지고 다른 데로 잘 못 가게끔 1차적으로 울타리를 쳐서 막아야 돼요. 얘네가 요 안에 이제 갇히게끔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름이 이렇게 둥둥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흡착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걷어냅니다. 어떤 이제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기름을 잘 이제 먹는 그런 기름 종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분필 지우개 같은 걸로다가 요게 이제 흡착포라고 가정한다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기름이 묻게 해가지고 기름을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도 자주 나오니까 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시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예시로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혈액 분리가 있습니다. 혈액 분리. 예, 혈액 분리가 있어요. 혈액을 분리하는 거예요. 혈액을 분리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혈액이라고 하면은 피죠, 피. 혈액의 대부분은 사실 이제 물이죠, 물. 물에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 이제 떠다니게 되는 건데 얘네를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요. 뭘로 분리하죠? 원심 분리죠. 원심 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를 하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명 파트 공부하셨으면은 요게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심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혹시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래쪽에 이제 혈구, 세포 성분들의 혈구가 이제 쌓이게 되고 위쪽에는 액체 성분의 혈장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뭐 55%, 45%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또 이제 이 원리가 뭐냐? 원리는요, 그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혈액을 여기 시험관에 놓고요. 이걸 뺑뺑 돌리는 거예요. 강하게 뺑뺑뺑뺑뺑뺑뺑 돌려요. 물론 뭐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로 돌립니다. 빠르게 뺑그르르 돌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요쪽 방향으로 원심력이라는 걸 받아요. 어렵죠? 원심력. 뭔가 바깥쪽으로 쏠리려는 듯한 힘.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바깥쪽으로 막 쏠리려는 힘이 있는데 밀도가 큰 것들이 원심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것들이 여기를 바깥쪽 방향으로 생각해야 돼요. 얘를 뺑뺑뺑뺑 돌린다면은, 여기 자꾸 뺑뺑뺑뺑 돌린다면은, 그 바깥쪽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놈들이 원심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런 혈구 성분, 세포 성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이제 액체 성분들은 이제 위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혈액이 이제 딱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키질이라는 게 있죠. 키를 갖다가 이제 키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텐데 키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림을 어떻게 더 잘 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찰팍찰팍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넓적하게 좀 더 완만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찹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키질한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혼합물들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혼합물을 집어넣어요. 이미지만 좀 가질게요. 찹.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키질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나올 건데 여기다가 이제 뭔 짓을 하냐면은요, 이게 뭐 시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정이, 그 다음에 뭐 모래, 그 다음에 좋은 벽시 또는 뭐 나달, 우리가 먹는 거 나달이라고 쓸게요. 나달은 뭐 벽시가 될 수도 있고 콩알이 될 수도 있고 깨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손잡고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찹찹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찹찹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것들은 금방 이제 떠가지고 바깥쪽으로 날아가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갖다 버리는 거고, 쭉정이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모래는 이제 잘 안 날아가가지고 여기 키의 안쪽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밀도가 한 중간 정도가 되는 나달 정도는 여기 가운데 보여요. 어쨌든 간에 얘네 세 개를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찹찹 하다 보면은요. 얘네들이 이제 밀도가 다르면은 이제 같은 힘을 받았을 때 날아가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좀 가벼운 거는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건 좀 안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참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요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실제로 요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이 다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말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조금 이게 양이 많다. 그럼 이제 키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여기다가 이제 선풍기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선풍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위에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요. 팡 틀어요. 그럼 바람이 이제 샥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샥 날아가는 데다가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다 쏟아요. 쏟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놈들은 여기에 떨어져요. 모래 같은 거는 바로 투두두두두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바람 따라서 그냥 후루룩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나달은 알갱이, 우리가 필요한 그 나달갱이는 한 요쯤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가지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풍기 위에다가 부으면은 쫙 하면서 이제 쉽게 분리가 됩니다. 요게 더 쉬워요. 예. 선풍기가 있다면요. 예. 뭐 그냥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예시들이 있는데 가볍게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되고, 요런 게 있으면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그럼 예시들은 언제 나와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배우죠. 근데 이제 다음 중 뭐 밀도차를 이용한 것은, 다음 중 끓는 점차를 이용한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아닌 것 하나 고르는 쪽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딱 보면은 얘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얘는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얘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해도의 어떤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재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용해도 파트니까 용해도 그래프 하나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Y축을 갖다가 용해도로 잡겠습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당 용질이 얼마나 녹을 수 있느냐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X축은 이제 온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해야 되니까 뭐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한 2가지 정도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은 이런 용해도 곡선을 갖고 있고, B라고 하는 물질은 이런 용해도 곡선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온도는 한 2개 정도만 잡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20도씨, 여기를 60도씨, 이렇게 좀 잡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A는 60도씨에서 뭐 90g의 용해도를 갖는다면은, 뭐 90의 용해도를 갖는다면, 뭐 20도씨에서는 뭐 80 정도 한번 잡아보고요. B는 여기서 뭐 얼마로 잡을까요? 한 60 정도 잡아보고요. 여기는 한 10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중요 포인트에 대한 눈금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니까 초기 상태는 이제 A하고 B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B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하고 B가 처음에 60도씨의 물 기본 100g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물 100g에 섞여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녹아 있는데, 뭐 항상 뭐 포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문제에서 제시되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돼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물 100g에 A도 50g이 녹아 있고 B도 50g이 녹아 있었다라고 스타트를 좀 끌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60도씨에서 용해도가 90이에요. 물 100g당 용질이 90g 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50g을 녹였대요. 말 되죠? 네, B도 마찬가지죠. 60도씨에서 용해도가 60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 100g당 60g이 녹을 수 있다는 건데 50g 녹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뭐 포화 상태는 아닌 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A, B를 분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하게 되냐면은요, 냉각시키면 돼요. 냉각. 예, 냉각. 몇 도씨까지 냉각을 시키면 좋을까요? 예, 제가 저기다 눈금을 써놨죠? 20도씨로 냉각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100g 그대로 있는데, 물은 100g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용해도 차이가 이제 크죠? 이제 A는 좀 완만한데 B는 이렇게 커요. 그렇죠? 어쨌든 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A 같은 경우를 이제 20도씨로 냉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A를 갖다가 20도씨로 냉각을 했어요. 20도씨에서 A의 용해도가 얼마죠? 80이죠. 20도씨에서도 A는 80g까지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g 녹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석출이 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석출되는 게 없죠. 그대로 녹아 있겠죠.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50g을 녹였단 말이에요. 근데 B의 용해도가 20도씨에서 얼마예요? 10이죠, 10. 물 100g당 10g밖에 못 녹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50g을 녹였는데 이제는 냉각하니까 10g밖에 못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B는 10g이 녹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 40g은 어떻게 되는 거죠? B 40g은 석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A는 그대로 있지만 건더기가 누가 생겼습니까?
B가 이제 건더기로서 이제 석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A하고 B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제 깔끔하게 완벽하게 50g, 50g 딱 분리는 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10g은 어쩔 수 없고 40g을 우리가 이제 B만 따로 이제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아쉬우면은 이거 실험 방법, 이 실험을 조금 더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요. 뭐 증발시키고 다시 물 넣고 뭐 냉각시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과정을 조금 더 많이 반복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분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예시이기 때문에요. 뭔가가 섞여 있을 때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는 그대로 녹아있게 하나는 석출되게 함으로써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임으로 AB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물질들이 있어요. 뭐 질산칼륨, 뭐 염화나트륨, 뭐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제 화학 물질들이 제시가 될 건데 요 비커 제가 연습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 시켜드렸죠. 그래서 요 비커를 항상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누가 얼마가 석출되는지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간단하게 물 100g이었죠. 근데 이제 물 200g일 수도 있고 물 50g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응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잘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 배웠던 용해도 파트 있죠. 용해도 파트에서도 이제 석출량 구하시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두 개 갖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천일염에서 그 순수한 소금 얻기라는 예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일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천일염. 그 소금인데요. 이것도 소금인데 바닷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이제 바닷물을 증발을 시키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이제 소금이 이제 생깁니다. 하얀 소금이 생겨요. 근데 그게 100% 다 순수한 소금, NaCl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바닷속에는 여러 가지 염류들이 섞여 있습니다. 즉, 소금 이외에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불순물은 좀 제거를 하고 순수한 소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이 천일염에서부터 순수한 소금을 뽑아내는 방법도 재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천일염을 일단은 물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온도를 높여가지고 고온을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잘 녹여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기 때문에 잘 녹여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녹아 있고 그 다음에 뭐 A라고 하는 불순물, B라고 하는 불순물, C라고 하는 불순물 등등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똑같아요. 얘를 갖다가 이제 냉각을 시키면은요. 냉각을 시키면은 적당히 냉각을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불순물들은 그냥 녹아 있는 상태로 여기에 둥둥 떠 있게 되는데 대략 쓸게요. A, B, C는 그냥 둥둥 떠 있는데 요 소금은 갖다가 이제 용해도차가 크기 때문에 용해도차가 이제 얘네랑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석출이 될 수가 있어요. 소금이 석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재결정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방법을 재결정이라 불러요. 뭔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일단 좀 있고요. 그다음 불순물들이 좀 낑겨 있을 때 얘네들을 싹 다 녹였다가 다시 냉각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 얻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니까 이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섞어 놓고 막 이런 그래프를 주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몇 도씨에서 몇 도씨로 냉각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커를 좀 그려두시고 물 얼마에 누구 얼마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니까 누가 얼마가 속출되겠다라고 해서 명확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혼합물의 분리 파트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성분을 좀 검출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앞서서는 이제 뭔가를 이제 딱 분리를 해서 요거를 이제 나누기 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이 어떤 뭐 혼합물 안에 여기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검사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좀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 뚜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름 종이를 좀 매달아 놨습니다. 거름 종이. 그냥 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리하고 싶은 어떤 혼합물이 있다면은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점점점점점점 여러 번 작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뭐 점을 찍는 예시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잉크의 색소 분리. 예시 중에서 이제 잉크 색소 분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여기 거름종이 끝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 뚜껑 덮고 어떻게 닫냐고요? 사실은 이제 이걸 다 하고 집어 넣고 뚜껑 닫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용매가 있어야 돼. 용매. 그래갖고 이제 용매가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용매는 이제 다른 놈을 녹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용매 넣고 이거 세팅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 딱 닫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찍은 요 혼합물 있죠. 요 혼합물이 용매에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은 이게 여기 흡수돼가지고 다 흐트러집니다. 여기 살짝 잠기게 딱 요 그림처럼 세팅을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매를 이제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거름 종이에요.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면서 여기에 있는 혼합물 있죠. 여기에 있는 혼합물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이 용매가 이 혼합물을 녹여가지고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여기다가 좀 새로 그려볼게요. 용매를 이렇게 처음에 채워놨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혼합물을 이렇게 점처럼 찍어놨는데 얘가 쓱쓱쓱쓱쓱 올라가요. 쓱쓱쓱쓱 올라가는데 용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용매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쓱쓱쓱쓱 얘를 녹여서.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이 용매를 그 따라가는 속도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용매를 따라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매하고 친한 놈도 있고 좀 안 친한 놈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따라 올라가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 물질은 여기까지 따라 올라가고 어떤 물질은 여기까지 따라 올라가고 또 다른 어떤 물질은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용매가 끌고 올라가는데 끌고 올라가는 속도차가 발생합니다. 이 용질이 용매를 따라 올라가는 속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 색소 안에 또는 요 혼합물 안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성분이 있네. 이런 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좀 길어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용질의 속도차. 예. 속도차. 이게 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속도차. 이 속도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용해도 파트에 이게 맨 마지막 파트에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뭘 녹이니까 뭔가 이제 용해가 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용해를 하고서는 이제 끌고 올라가는 속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빈칸 좀 해놨는데 간단하게 채워보도록 하죠. 특징인데요. 일단 분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손쉽게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금방 끝나요. 그리고 조금 주의할 점은 용매가 여기까지 따라 올라갔는데 이렇게 따라 올라갔을 때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시고 밖으로 꺼내야 돼요.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냅두면 용매 여기 계속 끝까지 올라가고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다 끝까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분리가 잘 안 되겠죠. 저 정도 됐을 때 딱 스탑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특징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혼합물이 적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적은 양이 있더라도 오케이. 오케이. 야 아닙니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괜찮고요. 성질이 비슷하고 복잡한 물질이 섞여 있어도 오케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매에 따라서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특징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거죠.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려 적은 양도 돼 성질이 비슷해도 돼 복잡해도 오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 용매가 물을 쓰느냐 아니면 에테르를 쓰느냐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놈은 누구냐면은 이 용매의
용매랑 가장 친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잘 끌려 올라가는 거고, 밑에 있는 놈은 좀 덜 친한 놈이에요. 용매에 잘 안 녹는다든지 뭔가 인력이 좀 약하다든지 그러한 놈이에요. 근데 만약에 용매를 또 다른 걸로 바꿔요. 그럼 그 용매에 따라서 얘네들도 친한 정도가 다르거든요. 끌리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간단하게 뭔가 좀 좋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 예시인데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뭐 잉크의 색소를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핑 테스트 또는 뭐 어떤 물질의 단백질 성분이 얼마큼 있는지 단백질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 검출한다든지 식품 속에 농약이나 중금속 등이 있는지를 검출한다든지 또 잎의 색소들을 분리한다든지 뭔가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를 이제 뭔가 확인하는 그런 분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좀 어려울 만한 거는 요 도핑 테스트죠. 도핑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운동선수들이 받는 어떤 그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그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뛰는데 운동선수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뭔가 성적을 더 내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먹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금지된 약물을 이 사람이 먹고 어떤 뭐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좀 반칙이에요, 반칙. 예, 그 약물을 통해 가지고 성적을 내는 거는 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먹었는데 먹고 몸에서 뭔가 약물이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죠. 뭐 소변 샘플을 갖다가 채취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액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요거 때려 보는 거예요. 요게 그 테스트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띡띡띡 3개만 찍혀야 되는데 뭐 하나 더 찍힌다. 근데 이 하나 더 찍힌 게 딱 먹으면 안 되는 금지 약물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테스트를 이제 도핑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뭐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예시를 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만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A라고 하는 물질을 점 찍고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1, 2 그냥 같은 색깔로 할게요. 1, 2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얘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물질은 아니구나. 혼합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 적어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A는 2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다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2가지야. 그러면은요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4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특정 용매로다가 얘를 녹여가지고 끌고 올라간 건데 여기에 그 용매에 해당 용매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녹아서 끌려 올라가지 않는 그냥 여기에 짱 박혀 있는 그런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만 나왔다고 무조건 A는 요거 2개만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최소 2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는요 어떤 뭐 B라고 하는 물질을 갖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얘는 요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도 뭐 혼합물이 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이제 A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매칭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기 그 스펙트럼 그거 하듯이 연필로다가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매칭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매칭이라는 걸 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라인이 이제 일치를 한다. 같은 용매를 썼을 때 요 라인이 일치를 한다. 그럼 또 이제 어떤 해석이 들어가냐면은 B라고 하는 물질은 A라고 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C라는 물질이 있는데 점이 하나만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하나만 찍힌 거야. 그러면은 요거 이제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게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뭔가 그 순물질인 것 같죠? 그렇죠? 하나만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 가지 물질만 있네. 그러니까 순물질이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집에 있는 정답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녹아가지고 안 올라간 숨어있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정확히 표현하면은 적어도 한 가지, 이건 좀 그런 표현이 안 되죠. 적어도 한 가지, 그럼 뭐 두 가지 무조건 이상이라는 건데 좀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드릴게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과학에는. 이거 배울 때 학교 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한 가지 물질로만 있는 순물질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이거 순물질이냐 아니면은 혼합물이냐, 요거를 여쭤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순물질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하나만 나왔지만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혼합물일 수도 있다. 순물질이라고 아직 확정 짓기는 힘들다. 요 데이터만 갖고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문제집에 그냥 요런 케이스는 그냥 이제 순물질이다, 혼합물 아니다라고 보는 경향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집에 맞춰서 그냥 푸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이 수업 들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해주는 대로, 선생님이 해석해주는 대로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시험 볼 때는 학교 선생님이 말한 대로 답이 될 테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 잘 학습하시면서 크로마토그래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